안녕하세요. 해태를 그리는 시치입니다. 도파민 해독을 위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시콜콜하면서 가볍고 또 약간 무거운 이야기들로 시간을 채워봤어요. 궁금한 내용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이죠. 아, 더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긴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을 제가 워낙에 그냥 한번 질러보고자 시도를 해보는 사람이라서 이 매짐새가 좋지 않은 영상을 시험 삼아 하나 올렸던 걸 더해서 본다면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그리는 거는 제주도에서 한 달 전쯤에 있었던 라이브 페인팅 행사의 그림을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종종 라이브 페인팅 행사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는 해요. 그래피티로 시작을 했던 나의 첫 번째 이 공식적인 작업 활동이 남겨준 어떤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행사장에서 그래피티를 이용한 라이브 페인팅을 할 때는 스프레이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행사의 성격이 힙합처럼 좀 외적으로 분출되는 성격의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요 실내에서 캔버스에다가 붓을 이용한 라이브 페인팅을 진행하고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특징이 있는데, 라이브 페인팅을 할 때 지금 영상 속의 재료를 잘 관찰해 보시면 일반적인 붓이 아니에요. 요 재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요건 스펀지로 되어 있는 붓입니다. 그래서 요 재료에 대한 설명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물감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재밌는 얘기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작업 방식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라이브 페인팅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 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좀 작업 방식을 구상해야 이것이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짝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 작업 방식에는 다른 스케치북이나 이런 곳에 먼저 에스키스를 하고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감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은 이제 그림에 대해서 좀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 그림 그리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라이브 페인팅에서 제일 저한테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맞는 음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음악을 듣는 대로 이제 음악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면서 붓은 자연스럽게 그 몸을 따라가고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방식으로 이 작업을 구성을 하는 거죠. 뭐 별다른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작업이랑 관련 없지만 시시콜콜하게 또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스펀지 붓,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펀지 붓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뭐 몇 가지 플롯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구를 처음 쓰게 된 계기, 그러니까 이 도구를 만나게 된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 재료는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이 스펀지붓을 만나게 된 건 15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인 거죠. 제 나이가 들통이 날 것 같군요. 저는 그때 그래피티에 푹 빠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래피티를 위해서 일본 여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예, 우연히 운이 좋게도 일본 친구 한 명을 그 예전에 그림 올리고 막 블로깅도 할 수 있었던 플랫폼 중에 플리커, 야후에서 서비스했던 플리커라는 사진을 포스팅하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일본 그래피티 하는 친구와 이제 연락이 닿아서 온라인상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주고받고, 그림도 서로 계속 봐주면서 뭐 좋다, 멋있다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놀러 간 거죠. 일본에 오사카에 갔습니다. 오사카에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그 친구 집은 교토여서 다시 이제 교토 쪽으로 향해서 친구가 소개시켜주는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그 동네 로컬 클럽 같은 곳을 갔었어요. 근데 클럽이라는 게 우리나라 EDM이 나오고 막 막대먹은 힙합이 나오고 막 이런 클럽은 아니었고, 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이벤트도 진행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 문화적인 짜임새를 조금 더 두툼하게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클럽에 갔었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라이브 페인팅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저를 일본에 초대해준 그 친구의 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스펀지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제가 뭘 물어봤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친구가 해줬던 얘기들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일본은 다이소가 있죠. 일본도 다이소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다이소가 있고. 근데 일본에서는 다이소라고 부르지 않고 백엔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스펀지 붓은 백엔샵에서 그림을 그릴 도구로서 이제 구매를 하고, 그거에 페인트 혹은 아크릴 물감을 묻혀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화방에서 사는 거는 이 라이브 페인팅과 맞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즉 왜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방에서 어렵사리,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공간이 아닌 화방이라는 곳에서 따로 만들어져서 팔리는 그 재료로 페인팅을 한다면, 이 그림을 이제 자기 현실에 부딪히면서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 마음으로 돌이켜본다면 그게 가장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일본 친구로부터 이 스펀지붓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약 8년 전쯤부터 이제 라이브 페인팅에 이 다이소 스펀지붓을 사용하게 된 거죠.
다이소에 가면 취미 코너가 있고 미술용품, 그 사무 문구 코너가 있고, 그런데 공구 코너에 가야 이 스펀지붓이 있습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 한 10cm가 조금 넘는 넓이의 스펀지붓 하나와 한 7cm 정도 되는 중간 사이즈 스펀지붓, 그리고 한 2, 3cm 정도 되는 폭의 스펀지붓, 이렇게 3개가 한 세트예요.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와중에 사용하고 있는 스펀지붓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거의 몇 년 동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써야 이 재료가 제 손에 더 잘 길들여지기도 하고, 그래야 그림을 그릴 때 제 손맛이 더 잘 나오고 그러는 것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일반 붓이랑 확연히 좀 차이가 있겠죠. 일단은 넓게 칠하는 데에 있어서 꽤 길게 붓을 밀어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좀 화면에 보시면 보이는 저 스펀지 붓이 큰 사이즈의 스펀지 붓인데, 보통 넓은 일반 붓으로 물감을 묻혀서 바른다고 하면 지금 한 번에 그은 선의 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못 긋고 왔다 갔다 하면서 면을 계속 채워줘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기는데, 스펀지 붓은 그런 번거로움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상 유의사항이 있다면, 이 쫀득쫀득한 튜브형 물감을 사용하면 오히려 그 물감의 농도를 맞추고 또 막 다시 붓을 빨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좀 있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몬타나 캔즈에서 나온 액체형 물감으로 이 스펀지 붓을 사용합니다. 되게 찰떡궁합 재료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 바고, 사실 뭐 제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라이브 페인팅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 그래피티적인 감각으로 해야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다라는 그 미션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제 영업 비밀로 쳐지는 이 스펀지북과 액체형 물감의 정보는 뭐 충분히 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요게 한번 좀 이제 사용하다 보면 명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또 찾아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일반 붓도 충분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순간에 진하게 남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재료인데, 이 스펀지붓 또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로로 길쭉한 모양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컴퍼스로 작동하듯이 동그라미를 그려내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선을 그을 때 위아래로 춤을 추면서 꿀렁꿀렁하는 느낌을 내도 전혀 이질감이 나지 않는다라는 특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 페인팅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물감 2가지 색상 이상을 한 붓에 이렇게 쫙 짜내서 알아서 그라데이션이 계속 매겨지면서 그림이 그려지게 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좀 라이브 페인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벌써 그림의 한 절반 가까이가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이 넓은 붓은 그림의 큰 흐름을 빨리 만들어 놓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릴 때도 일 처리하는 것처럼 좀 큰 틀을 먼저 잡아두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덩어리를 쪼개줄 수 있는 중간 사이즈의 붓으로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폭이 좁은 붓을 사용해서 디테일을 막 올려서 마감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출근해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 그런 시스템으로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라이브 페인팅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업할 때도 다 마찬가지로 작업합니다.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뭐 다른 작업에도 적용이 되는 방식이니까 작업하는 방식이 궁금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그림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 본다면, 사실 별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음악만 이제 자연스럽게 제 뒤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혹은 실제로 음악 플레이 연주를 해주는 친구들이 뒤에 있다면 훨씬 더 에너지를 잘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음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웬만하면 많은 음악들이 주로 드럼과 베이스 라인이 먼저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기타와 키보드 혹은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이 멜로디 악기가 멜로디를 얹어주고, 그리고 퍼커션 악기가 귀에 톡톡톡톡 튀길 수 있게끔 이 조미료 역할을 하면서 이제 디테일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 혹은 프로듀서가 마스터링을 통해서 이제 안정된 음악이 나온다 라는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이 그들도 보면은 스케치 없이 감으로 이제 시간 속에 머무르면서, 아, 드럼 앤 베이스가 쌓였다, 그렇다면 이 위에 멜로디 악기를 올려봐야겠다, 그리고 퍼커션이 들어가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음악을 상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밴드의 합이 하나 둘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부터는 서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플레이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잼을 하다 보면 곡이 완성이 되어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제 라이브 페인팅도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게다가 밴드도 아니고 혼자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조건의 구애를 받는 그런 면이 훨씬 적은 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대로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에 맞게 마음 상태를 계속 흘려보내면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물감들 중에, 아, 이 색깔을 사용해야겠다, 저 색깔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순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 소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 음의 높낮이는 이제 주파수, 이 진동의 떨리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높은 음이 되기도 하고 낮은 음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이 물감도 결국에는 광자가 부딪혀서 그 색깔로 보이게 해주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도구잖아요.
그러다 보니 빛의 파장도 주파수다 라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 후에 이제 낮은 음이 나오면 이제 붉은색 계열의 색깔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편이고, 높은 음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청색 계열로 주로 선택을 해서 작업합니다. 뭐 이제 지금처럼 이 붉은색과 푸른색이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 같은 거에는 이제 묵직한 사운드랑 귀를 좀 찌르는 사운드가 동시에 같이 나올 때 이런 색깔 조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저만의 방식으로 작성하는 악보를 그려낸다 라고 보셔도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어깨도 잘 뭉치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중간에 그 감각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자세를 한번 다시 잡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야겠다라고 계속 자신에게 되뇌이면서 작업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거 참 내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내가 지금에 있기 위해서 좀 더 온전한 나로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게 라이브 페인팅이 저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즉흥적으로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 감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감정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걸 느껴요. 라이브 페인팅이 아니고 혼자 이제 작업실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온갖 잡생각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 음악의 속성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게다가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 잡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편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에 휩싸였었던 나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참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쏟으면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여러모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그 감각들이 공유되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도 좋은 어떤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라이브 페인팅의 즉흥성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딱 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저 주황색 옷을 입은 제 몸뚱아리에서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좀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전 저 모습을 보면 일상 속의 속도로 비추어 봤을 때 참 답답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라이브 페인팅은 어느 정도의 과격한 액션이나 뭐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가끔씩 생각하는데, 저게 언제 다 완성이 될까? 관람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네요. 지금 그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저도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끔 설명하기 좋게 그림을 진행한다기보다 그때그때 느껴지는 대로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별다른 설명을 해드릴 건 없습니다. 요건 그냥 편안하게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색감이라는
거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오방색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크레파스를 사용하던 유치원 미술 수업이 떠오르는데, 생각해보면 다른 많은 색깔들은 이 색과 이 색의 이름을 섞어서 이렇게 색깔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떼어서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색깔들의 이름은 우리들의 말 속에 엄청 깊숙이 있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검정색. 그 이외의 색깔은 순우리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아, 쪽빛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오방색 안에 있는 색깔들은 대부분 순우리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 어디쯤의 색깔,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오방색의 안에는 옛날 기준으로 초록색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말 보면은 이 신호등에 초록색 등 보면은 파란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언어적 특징 안에는 초록색과 파란색을 구별하는 말은 따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초록색도 풀초에 풀을 녹색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한자어로 풀을 자면, 제가 제대로 안 알아보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풀의 파란색이란 뜻이 초록색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오방색 이외의 색깔들은 다 어떤 걸 지칭하는 한자,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걸 지칭한 한자 두 개를 연해서 색깔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순우리말로 표현되는 이 오방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요 물감들을 스펀지붓에 녹여서 이제 쫙 표현을 하면 빨간색과 파란색 같은 경우에 이 중간에 색깔이 혼합이 돼서 어디까지가 빨간색이지 어디까지가 파란색이지 하는 이 시각적인 감각을 나 혼자 판단해서 봐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깔려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스스로의 선에서 확인되는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좀 장황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림도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말로 표현이 잘 되잖아요. 사슴이 그림에 있다 라고 하면 사슴이라는 말을 몸에 입고 그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거란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슴 그림을 봤다라고 말하는 습관이 가장 먼저 들어와요. 그걸 떠올리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렇게 붉은색과 푸른색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들이 많은 그림을 보다 보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나 혼자 생각 정리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림을 떠올릴 때 말이 아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려고 하는 이 우리의 습성이 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아닌 걸로
이미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태초에 말이 없던 시절에 원시인이 많은 것들을 기억했던 방식을 사용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인간다운 이 기억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아주 효율적인 내적 세계의 정리 방식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축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고 언어로 많은 것들을 저장하고 떠올리다 보니 상상하는 능력도 언어에 갇혀버린다 라는 것이 좀 안타깝게 느껴져서인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건 떠올릴 수 없잖아요. 만약에 지구에 외계인이 찾아왔다고 합시다. 근데 그 외계인을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은 우선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알 수 없는 처음 본 존재에게 대입하는 것, 그리고 부분 뜯어서 최대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보고 그 이미지를 종합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눈 후에 그럼 얘는 이것 같으니 이런 이름을 지어주자 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외계인이 이제 인간 세계의 어떤 가치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말이 조금 덜 발달되어 있고 이제 그런 사회에서 외계인을 봤다 그러면 외계인을 기억하기 위해선 그려내는 방식밖에는 선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나 뭐 한자도 상형 문자죠. 그런 글자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이제 시계의 시계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좀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아무튼 뭐 제가 라이브 페인팅을 하면서 요런 이 어떤 시스템으로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언어를 최대한 벗어던지고 눈앞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면 참 재밌겠다 라는 마음에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공간은 제주도에 있는 언노운 무브먼트라는 스튜디오예요.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친구가 이제 뭐 언노운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운이 아닌 몰랐던 알 수 없는 뭐 이런 뜻인 거겠죠. 말할 수 없는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언노운이라는 친구는 참 신기한데요. 이 몸에 관련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을 하는 능력이 있고 그 모든 움직임과 몸에 느껴지는 감각들, 그 뿌리에서 호흡을 계속 알아차리는 비상한 능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네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오늘 그림 그리느라 무리를 해서 허리가 좀 아프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허리를 감각하는 방법에 대한 걸 알려줬어요. 근데 쫙 느껴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제가 평소에 내 허리를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관찰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근간은 호흡이었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의 몸에 변화가 찾아오는 걸 관찰을 하면서 허리를 움직여주는 걸 반복했거든요. 이 몸의 세계 또한 시각의 세계만큼이나 넓은 어떤 내적 세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풍부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가신다면 이 언노운 무브먼트 스튜디오에서 한번 그 몸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 가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주도를 갔던 이유는 나중에 꼭 한번 제주도에서 살아보고 싶기 때문에, 이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제주도에 간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라는 것을 미리 한번 좀 보고 싶어서 방문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뭐 어디 바다를 놀러 간다거나 오름을 올라간다거나 하는 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경험들의 영역보다 새로운 여기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기 위해서 갔던 건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은 조용해서 좋았고요. 밤이면 어두워져서 좋았고, 그리고 일상의 패턴이 굉장히 단조로워서 좋았어요. 되게 심심하다는 뜻인 거죠. 근데 저는 심심함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심심하지 않으면 뭔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관찰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심하지 않으면 뭔가를 공들여 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잘 생기지가 않았었고, 심심하지 않으면 계속 뭔가를 반복해서 나도 모르게 어딘가로 흘러가는 상황을 자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제주도에서 로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거는 도시에서의 삶과 분명 차이가 있고, 나라는 사람에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일상적으로 펼쳐져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야, 너 거기 제주도 가서 이렇게 우습게 보고 갔다가는 사람한테 실망하고 뭐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금방 돌아오게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근데 정말이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 제주도에서 살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경험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이 따뜻한 사람들이 나 너를 항상 걱정해주고 있어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인 현실적인 내용으로 걱정해주기 였던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 내가 아직 조금 더 달릴 수 있고, 조금 더 걸어볼 수 있고, 조금 더 높은 곳을 가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에 멈추는 것으로부터 행복을 일찍 느껴버린다면 나중에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후회로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찾아오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살아보지 않으면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 안에 한번 제주도에 가서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으니 꼭 한번 지내다 와보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여러분은 그 햇살을 구별할 줄 아시나요? 서울에서 내리쬐는 햇살과 동해에서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남쪽에서 내리쬐는 햇살, 제주도에서 내리쬐는 햇살, 이런 것들도 보니까 다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어떻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햇살이 내려오고 그 햇살로 인해서 그림자를 바라볼 때 제게 들어오는 어떤 입력되는 시간의 속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제주도의 햇살은 시간의 주파수를 굉장히 느리게 확장시켜서 시간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햇살인 것 같습니다. 그게 햇살 문제인지 땅의 문제인지 공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딱 일상을 보내시면서 오늘의 햇살은 좀 빠르게 느껴지는 햇살이네. 오늘의 햇살은 좀 느긋해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는 햇살이네. 이런 식으로 좀 관찰해 보시면서 좀 서로와 느낌을 공유해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을에 인사해야 되는데 할 말이 크게 없다. 그럼 밥 먹었니? 이런 얘기하고, 오늘이 날이 참 덥다. 오늘은 날이 참 춥다. 해가 세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제 스몰 토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대화 하는 것 참 쉽지 않거든요. 일단 한번 운 띄워보고, 일상적으로 누구나 이제 나눌 수 있는 주제의 얘기니까 던져보는 것. 저는 그거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너무 힘든 일이다 보니 서먹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이제 똑같이 하게 되는데, 참 저도 제 속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상황에 한 번에 깊이 푹 빠져서 마음을 활짝 여는 게 힘든 일일지도 모르고요. 암튼 햇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사람들이랑 얘기 나눌 때 지금을 감각할 때 느껴지는 이 관찰의 결과를 가지고 서로와 얘기를 나눠보는 건 참 재밌는 경험이 된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밥을 먹는다고 해도 약간 이제 군내가 난다. 밥을 먹었는데 군내가 난다. 그럼 오늘 이 밥 맛은 전기밥솥에 밥을 하고 3일 동안 밥을 옮겨 담는 걸 까먹어서 전기밥솥 안에서 시간을 보낸 그 쌀의 맛이다. 백미지만 현미의 색깔이 상상되는 맛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감각의 영역을 넓혀서 감상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좀 서로의 웃음 코드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말을 짜는 방식에 대해서도 관찰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인간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도파민이 아주 분수처럼 발산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 보니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이고 강렬한 단어를 사용해서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는 것,
대화법의 기준으로서 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오히려 제가 제시하는 요 대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도태의 길을 걷고 있었던 방식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나름에도 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나이 들면 트로트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 아직도 트로트 안 좋아합니다. 너무 그 시대의 도파민을 채워주는 방식의 장르였던 것 같아요. 강렬한 바이브레이션과 정확한 비트와 쩌렁쩌렁 울리는 이 브라스의 멜로디 소리, 거기에 우리나라 정서가 더 들어간다면 이 엄청 빠르고 정신없는 뽕짝 음악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뽕짝은 좋은 것 같아요. 트로트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요. 햇살 얘기하다가 뽕짝 얘기까지 갈 수 있는 이 의식의 흐름을 타는 대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이 현실적인 작업의 얘기로 한번 좀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이 장시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작업자들의 숙명적인 그 고통이죠. 목이 아프고, 그러니까 뒷목이 정형외과적으로 아프고,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이 앞으로 수그리는 자세에 힘을 받는 모든 영역은 다 아프고, 이제 뭔가에 집중하면 저희는 어깨가 움츠러들잖아요. 긴장하고 막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부터 어깨, 등, 허리까지 이제 통증을 달고 사는 운명을 타고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직장인분들, 사무직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느낄 수 있는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그건 뭐냐면 햄스트링을 지속적으로 단련해주는 자세를 합니다. 요가를 하는 건데, 요가에 이제 서서 하는 전굴 자세, 요가 소년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이름인데, 우타나 아사나라는 자세를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요. 그 올바른 요가의 자세로서 그 우타나 아사나라는 자세를 보면 햄스트링이 아주 일자로 곧게 뻗어져 있고, 이제 몸은 플립폰을 접은 것처럼 상체가 아주 그 허벅지에 딱 포개어져 닿아 있는 자세예요. 근데 요가를 처음 하는 분들이 요 자세를 하다 보면 이 디스크가 유발된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잘 모르고 이제 열심히 따라하려고만 했을 때는 허리가 너무 아팠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무리하지 말고 햄스트링을 억지로 펴는 거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거니까 이제 허리에 부담이 안 되게끔 요걸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다리를 많이 굽혀서 진행을 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이제 하체 근력과 허리 근력을 이제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신진대사량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좀 이 몸의 가벼움을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자세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잘 모르고 하면 허리가 다치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이 목과 등, 허리, 어깨의 관리를 위해서 그 우타나 아사나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도와주는 운동으로서 이제 매달리기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는 합니다. 허리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턱걸이 같은 거 하면 이 어깨와 광배 이런 데에도 좀 이렇게 힘을 넣어줄 수 있기도 하고요. 운동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주 가끔씩 러닝도 병행을 하면서 이 신체 건강 관리에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 서글퍼요.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그림 그려도 몸이 멀쩡했었는데 점점 낡아가고 있습니다. 눈도 뻑적지근하고요. 막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은 그에 맞춰서 눈앞에 있는 장면들도 살짝은 흐려지고 요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건강관리에 좀 힘을 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작업자분들이나 사무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착실하게 하시면서 좀 지내시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를 감히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지고 어깨가 안 좋아지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훈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작업을 할 때 그만큼 몰입을 하는 시간이 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몰입이라는 건 참 신기한데 지금 영상 속에서 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고 막 중간중간에 뭐 쉬었다가 오는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이네요. 제가 쉬러 갔던 틈에 어떤 요 언노운 무브먼트 스튜디오에서 같이 요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무튼 이 몰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몸이 이제 신경 쓰는 것, 스스로 관찰하는 것을 잠깐 꺼두고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에 집중을 할 때 시간이 흐르는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것 같다는 얘긴 거죠. 이게 왜 이럴까? 아, 결국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항상 왜 이렇게 여행만 가면 돌아오는 날이 빨리 찾아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행 출발하는 날은 왜 다가오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근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우리의 시간을 감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할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도 이 역시 마음 먹은 대로 펼쳐지는 건지. 시간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이었나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 영화 보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 경험은 뭐에 비견을 할 수 있었느냐? 그건 마치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종교를 만났을 때 이제 세상이 넓어지는 경험을 했던 것과 비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수학은
공식을 외우고 약간의 원리를 이해해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과학, 물리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었고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보니 이것은 공식을 외우는 것을 제하고 원리를 이제 직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공식을 아무리 알아봤자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에 대응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면서 이 수학적인 감각과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딱 처음 보고 나서 이 과학과 수학이라는 게 그냥 어떤 연구소에서만 굉장히 지루하게 학자들의 탁자 위에서만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던 게 우리 세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선입견이 많이 깨졌던 거죠. 그 중에 저한테 가장 큰 영감을 줬던 건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블랙홀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빛이 굴절이 되고 그 굴절이 되는 게 중력 때문이고 그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설명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발표했던 상대성 이론이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면서 제 세상은 조금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가 빛과 질량과 시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으로 이 얘기들이 들어갈까라는 거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제가 그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세상 보는 눈이 좀 바뀐 이유는 또 얘기하게 되는 거지만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봤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성경책에 대한 경험이 많을 거잖아요. 뭐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어요. 뭐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이제 불교 경전을 막 주구장창 보고 그러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 가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가고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꼭 외워야만 밥을 주고 막 이랬던 경험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성경 구절 속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비유, 뭐 이제 빛과 이제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수많은 말들, 뭐 이런 것들이 제 무의식 속에까지 자리 잡을 정도로 좀 많은 그 활자들에 노출이 돼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생각해보니 빛과 시간과 어떤 존재, 그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덮어놓고 살았는데도 아는 척을 잘 하면서 살아왔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에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터스텔라를 보고 성경책 속에 있는 비유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제일 떠올랐던 구절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에 관심이 많이 쏠렸었던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거를 어렸을 때 믿음의 영역으로만 읽어봤을 때 저는 해석할 생각도 안 했어요. 이 해석은 궁금해야 하고, 궁금하다는 건 의구심이 생겼다는 건데, 의구심이 생겼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다시 해석해보면 의심한다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빛과 시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을 내 마음속에 허락한 후에 이제 경전을 보니까 과학으로 경전을 해석해보는 재미도 내 삶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창세기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라는 구절이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모든 책의 첫 장의 첫 구절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그 전에 있지 않았어요. 이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성격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붙여나가는 거고, 애초에 첫 장에는 신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고 이 신이 한 행동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하시기로 빛이 있어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빛보다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인간의 내면으로 들여와서 다시 해석해보면, 아, 언어로 세상을 인식할 수 없다면 빛이 빛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됐었던 거고요. 이 상대성 이론의 원리 자체가 신기하다도 있었지만, 이 과학적인 사고가 종교와 만났을 때 얼마나 더 세상이 재미있어지는가에 대한 경험이 저한테 더 세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읽어봤던 티벳 사자에서라거나 우파니샤드, 또한 불교 경전, 반야심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과학적인 태도로 읽어보는 것은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빛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경전 속에서 찾아내서 이해를 해보고 그것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보는 재미로 본다면, 이미 과학계에 쓰여져 있는 논문들을 잘 정리하고 모으면 이거는 현대에 와서 종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무엇인가를 신뢰할 때, 어떤 제품의 광고를 신뢰할 때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어떤 연구소에서 임상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이 밑에 깔려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종교와 이 구조가 너무 닮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세상 모든 거는 다시 돌이켜보면 종교화 되어야 우리가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만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류라는 이 존재로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공통점이 그런 것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작업은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종교적인 외형을 띠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언어와 시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빛과 색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에서 과학과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단지 이 세상에 불만이 많을 때 과학은 전혀 일상과 닿아 있지 않고, 종교는 전혀 나의 마음과 가까이 있지 않고, 오로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만 비춰졌던 지난 어리석었던 저의 과거 속 가치관이 참 부끄럽게 느껴지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교회에서는 거듭난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겠죠. 근데 요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제가 뭐 깨달음을 얻었다던가, 뭐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도파민 친화적인 표현 안에 집어넣어서 제 얘기를 수식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저 알 때가 와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선생님의 이 풍요로운 내적인 결과가 저한테 이 선업을 끼쳐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게 된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알면 좋은 점도 볼 수 있고, 나에게 맞지 않는 점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면 이 혹독한 세상이 나에게 계속 시련을 던져준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해석밖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점점 힘든 곳이라고 인식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넓이도 점점 좁아지고, 서로를 못 믿게 되고, 그러면서 다투게 되고 쟁취하려 하게 되고, 그게 펼쳐지면 전쟁이 되고,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죠. 여러분들께 어떤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으로 채우기만 해도 바쁜데, 서로 따지면서 잘잘못을, 길고 짧은 걸 대보고, 그러다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건 조금은 슬픈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또 이 거국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그림이 거의 다 차오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작은 붓으로 디테일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순서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갖춰 놓으면 당황하지 않고 그림을 쭉 밀고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든 당황하지 않고 라이브 페인팅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더 다이나믹하고 불규칙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게
또 저도 겁쟁이인지라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또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니 뭐 쉽게 바꾸고 싶지도 않고, 이건 제 작업 세계 안에서 웬만하면 불변하는 것으로 남겨둬 보고 싶어요. 이게 세상으로 좀 나가서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일관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야 하기도 하니까, 요건 요대로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또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그렇다면 댓글에다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은 거는 삼키고 안 될 것 같다 하는 건 저기 어디다가 잘 모셔두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피드백 주세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림은 대부분 책상에서 그리고 혼자 그리고 하는 건데, 그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말도 걸어주시고 얘기해주시면 저한테는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 함께 나눠주시면 그림에다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 몇 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제 사진도 찍으시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그림에 또 그 에너지가 묻어 들어가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림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뭘 보고 이제 가늠할 수 있냐면, 검정색이 쓰여지기 시작한다 하면은 저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3시간 정도 그려야 하는 라이브 페인팅이다 라고 하면 2시간 반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검정색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정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림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흰색과 검정색이 들어간다는 건 난 이 그림을 양끝을 마감을 잘 할 거야. 빛 주파수에서 가장 주파수가 높은 색깔과 주파수가 가장 낮은 색깔 두 개를 마무리 단계에 써서 잘 마감할 거야 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애초에 흑백으로만 그리는 분들은 또 다른 작업 방식으로서 요 그림을 진행하는 그들만의 노하우가 또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검정색의 이 진입하는 구간을 마무리 단계 구간이라고 이해하면서 작업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입시미술이 저한테 좋은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줬네요. 입시미술의 관점에서 터득한 요 방식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제 작업이 지극히 감각적이라거나 뭐 지극히 자유분방하다거나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전형적인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조금 판에 박힌, 뭐라고 할까요? 심심한, 예측되는 그런 방식으로 라이브 페인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좀 그림이 좀 디테일한 부분에 검정색이 같이 섞여 들어가 있으니까 이 보는 맛이, 두께감이, 밀도가 조금 더 차 보이지 않나요? 멀리서 영상을 찍은 거라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 작은 단위의 부분에 검정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그림이 마침표를 찍는 단계에 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얼핏 느껴집니다. 물론 요 감각으로만 살아왔던 제게만 느껴지는 감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요 점을 한번 참고하셔서 그림 그리는 걸 실제로 보신다거나 할 때 조금 빗대어서 보시면 재밌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채널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죠. 그림 요 정도 진행했을 때 저는 허리가 엄청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입맛도 없어서 저 왼쪽에 김밥이랑 음료수를 이제 여기 이벤트 진행하는 친구들이 준비해 줬는데 절반 정도도 못 먹고 고군분투를 했어요. 사실 조금 더 뭔가 캔버스가 좀 더 높이 있다거나 의자가 있었다거나 하면 조금 더 몰입의 질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렇다고 지금 와서 투덜대는 건 아닙니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 페인팅을 하면 여러 가지의 도파민의 반대쪽 그 호르몬이 나와요. 아주 느리게 계속 완성하는데 전체적으로 완성된 시간을 보면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세로토닌인가요?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도파민의 반대쪽 측면 호르몬이 딱 이렇게 돼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보통 우리가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계속해서 빠른 성취에 중독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 라이브 페인팅은 느릿느릿하게 해서 몇 시간에 걸쳐야만 하나의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인내와 참을성과 몰입의 시간에 나 홀로 던져져 있는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느끼기 힘든 감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개근상을 받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요즘 들어서 개근상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기도 한데 저는 개근상이 뭐 그렇게 좋은 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각자의 사정도 있고 한데 오로지 단체만을 위해서 너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무언가 참여해야만 한다라는 강압적인 메시지가 있는 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자라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꾸준함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 시절엔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오네요. 그래요. 마냥 또 좋게만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마냥 다 나쁘게만 볼 수 없고 저마다의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개근상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고 야, 그 상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건강이 최고다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도 계시는 거겠죠. 어쨌든 그 개근상 정근상에 대한 추억까지 흘러오게 됐네요. 이 세로토닌이라고 이제 그냥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세로토닌이 아니라면 그 더 맞는 정보를 밑에다가 좀 써주세요. 이게 양질의 정보를
주는 이 나레이션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 심심한 귀를 보다 차분하고 뭐 꼭 들어야만 하겠다라는 의무감에서 좀 벗어나게끔 해주는 이야기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쪼록 편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이 정말이지 끝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약 10분 조금 넘게 남았네요.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린 부분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펀지 붓에 물감을 쫙 짜고 조금 몇 번 개고 그 다음에 캔버스에 손을 올리는 거라 그 과정이 거의 전체 과정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지금 영상의 총 길이가 1시간 34분인데 이 이벤트 하는 동안 라이브 페인팅을 한 시간은 3시간입니다. 물론 휴식 시간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 뭐 지금 영상보다는 호흡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좋습니다. 저번 영상 3시간 동안 녹음을 한 거보다 그 절반만 이제 녹음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도 좀 더 잘할 수 있고 목이 가라앉고 목이 지치는 느낌도 좀 덜 해서 좋네요. 재밌게 해보려고 조금 더 영상과 이 녹음의 요 템포를 맞춰보는 시도를 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막바지까지 이렇게 제 재미없는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시면서 계속 와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처음에 얘기하면은 이 진정성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농담입니다. 끝까지 봐야 알 수 있는 어떤 사실들이 있죠. 세로토닌이 딱 분출되는 순간을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이 심심한 얘기를 통해서도 그것들을 느끼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영상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걸 통해서 저는 이 영상도 백색 소음 같은 영상이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은 모든 화면들이 뭔가를 꼭 봐야만 하고 넌 이것에 대해서 붙잡아야만 해 라고 안달나게끔 아주 현란하고 멋지게 영상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열심히 보지 않아도 되는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을 외부에다 집중하지 않고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경이 있으면 주체가 더 빛나는 법이잖아요. 내가 보고자 원하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 혼자만 서 있으면 그 대상은 온전할지언정 그 대상이 어떤 환경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유추나 궁금증은 생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는 환경, 배경이 존재해야겠죠.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심심하다면 대상은 조금 더 담백해 보일 겁니다. 그 속 안을 대화를 통해서 더 알아가고 싶게 될 테고 느린 속도로 천천히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인간관계라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그 바쁜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대처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걸 테고, 되게 심심한 환경 속에 매일같이 나타나는 어떤 한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오래도록 관찰하면서 심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재미를 찾아갈까? 라고 하는 슬로우 푸드 같은 관심이 또 있는 거겠죠. 저는 그 슬로우 푸드 같은 관심이 그리워요.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슬며시 옅은 미소만 샥 보여도 그 사람의 오늘의 상황을 상상하고 싶어지고, 무뚝뚝하게 눈만 마주치고 지나가는 그 사람의 오늘 하루는 과연 어떤 걸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는 심심한 유추 또한 가능해지잖아요. 저는 제 영상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었는데 또 이렇게 영상에다가 소리를 입히고 있네요. 어쩔 수 없는 서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심한 시간을 제공해 드리려 나의 심심한 시간을 일 같은 요 업무로 채우는 시간을 선택해 버렸다는 게 저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는 게 참 많네요. 이 주저리 하는 시간들 속에서 저 자신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일기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작가 노트를 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작가 노트를 바쁘게만 살아갈 땐 쓰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들고, 써야 한다고 해서 펼쳐놔도 무엇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가득해요. 근데 이렇게 고요한 상황을 딱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림 그리는 영상을 틀어두고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두런두런 놓다가 보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레 작업 노트를 녹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릴게요. 요즘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알아차리는데도 참 쉽지 않잖아요. 주변에서 많은 것들이 나를 항상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게 들쑤시고 하니까, 그래서 알짜배기 휴식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쉬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를 보는 입장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때 내 마음이 계속 소비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녹음을 하고 영상 앞에 앉아 있다 보니 점점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마음의 속도가 차분히 느려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감정일까요? 아니면 머릿속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정돈된 상태를 기분 좋다고 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말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 절반짜리 표현인 그림과 나머지 아주
절반에 못 미치는 표현 방식은 말을 통해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 지켜보시는 제 그림들에 대한 설명이 은유적으로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정말 막바지예요.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다음 그림 영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큰 벽화를 그리러 하와이에 다녀왔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하와이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그린 그림을 이제 거기서 보낸 일상과 섞어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제 그냥 뭐 여행기를 소리 없이 그냥 음악을 깔아놓고 이제 영상을 편집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업로드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혜태 그림을 또 많이 그려야 하거든요. 전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작업하는 거를 계속 영상을 찍어 두고 찍을 때마다 또 녹음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걸 해야 할까 아직 계획이 뭐 이렇게 쫙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신경 써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아직 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 아니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 자영업 하시고 이제 어딘가 공간을 운영하시는데 큰 TV가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실 때 제 그림 영상을 틀어두신 다음에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으신다거나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하면 서로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좋아지면 좋잖아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요. 저도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게 심심한 시간을 더 재밌게 채울 수 있는 합리적인 건덕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 느긋한 얘기랑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엉터리 같은 얘기들 잘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처럼 쉬는 날인데 저의 이 느긋하게 쉬는 템포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마음의 평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나머지 시간들 잘 지내시고 영상을 통해 잘 쉬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작업 또 함께 해주세요. 얘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